강미선 씨, 저 이 서명 못해요. 언니, 지금 뭔 소리야? 다들 기다리고 있잖아. 빨리 찍어. 못 찍어요. 언니,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딘 줄 알아? 공증사무소야. 어머니 앞에서 이러는 거야? 어머니 앞이라서 더 잘 됐어요. 어머니도 아셔야 하니까. 뭘 알아? 뭘 안다는 거야? 저 오늘 아침에 가족 단톡방에 파일 올렸어요. 지금 다들 보고 계실 거예요. 어머니 명의 간병보험 3년치 4,200만 원. 전부 강미선 씨 계좌로 들어간 거요. 강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내가 관리. 관리요? 그럼 왜 어머니 드실 약값은 제 통장에서 나갔어요? 교통비도 간병도구도 전부 제 돈이었는데 7천만 원이 관리라는 이름으로 강미선 씨 계좌에 쌓여 있는 동안요. 야, 오지영 씨. 지금 감히 어딜? 시아버지, 저 오늘 서명하러 온 게 아니에요. 뭐, 고소장 접수하러 왔어요. 저는 이 집 며느리가 된 지 16해가 됐어요. 남편 강태호와 결혼식을 올리던 날 시어머니 오정숙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왔네. 이제 우리 집 사람이야. 그때는 그 말이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진짜로요. 저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성실하게, 열심히 이 집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는지. 결혼하고 첫 명절 때였어요. 시댁에 처음으로 제사 음식을 준비하러 갔습니다. 저는 전날부터 인터넷 레시피 찾아보고 시장 봐서 재료 손질해서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음식을 했어요. 처음 하는 거라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더니 전 하나를 집어서 한 입 먹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이 느려도 너무 느리네. 우리 미선이가 했으면 벌써 다 됐겠다. 우리 집은 원래 이 정도는 기본이야. 저는 괜찮습니다. 했어요. 웃으면서요.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듬해 설날이었어요. 저는 그때 임신 초기였는데 아직 시댁에 알리기 전이었어요. 입덧이 심했지만 참고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에 속이 뒤집혔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어지러워서 잠깐 싱크대를 붙잡고 서 있었더니 시어머니가 보셨습니다. 왜 그렇게 꾸물거려? 전 뒤집어야지. 며느리가 부엌에서 멍하니 서 있으면 어떡해. 저는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프라이팬을 잡았어요. 그 자리에서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거실에서 시아버지랑 텔레비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였어요. 그 이후로는 세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결혼 2년차 때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 제사상을 보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저는 그해 처음으로 혼자 제사 음식을 전부 준비했어요. 음식이 20가지가 넘었고 전날부터 장을 봐서 새벽까지 만들었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티를 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제사상을 쭉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전색이 왜 이래? 불 조절을 잘못했네. 그리고 탕간이 너무 짜. 우리 집 조상님들이 짠 걸 싫어하시는데. 저는 네, 다음엔 더 잘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다음엔이라고. 매번 다음엔이야. 언제까지 배우는 티를 낼 거야. 시집 온 지 2년이나 됐잖아. 시누이 강미선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강미선이 슬쩍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형수님이 아직 적응 중인 거잖아요.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죠 뭐. 저는 그 말에 고마움을 느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나중에 강미선이 저한테 따로 와서 말했어요. 언니, 어머니 음식은 좀 꼼꼼히 배워두는 게 좋아. 어머니가 눈이 높으시거든. 내가 언니 편드느라 힘들어. 그 말을 듣고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선아,
고마워 라고 했습니다. 정말로요. 그때의 저는 정말 몰랐어요. 강미선이 왜 가끔씩 제 편을 드는지를요.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결혼 3년 차였어요. 어느 저녁 시아버지 강병국이 저를 따로 부르더니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응접실 소파에 앉아서 목소리를 낮추고 마치 특별한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요. 서류가 뭐예요? 은행 대출 서류야. 우리 이름으로 빌리는 게 이자가 훨씬 싸거든. 금방 갚을 거야. 그냥 도장만 찍어주면 돼. 남편은 옆에서 그냥 찍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별거 아니라는 듯이, 귀찮다는 듯이, 마치 편의점 영수증에 사인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찍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서류는 시아버지 친구 사업 연대 보증이었어요. 저와 남편이 보증인이 된 거였습니다. 그 사업이 어떻게 됐냐고요? 2년 뒤에 부도가 났어요. 다행히 채권자가 강하게 추심하지는 않아서 넘어갔지만 그 2년 동안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날이 한 달에 몇 번씩 있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올 때마다, 우편물이 낯선 봉투로 올 때마다 그 2년 동안 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한테 한 번 말했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 도장 찍은 거 어떡해. 뭘 지금 와서 그래. 그냥 아무 일도 없겠지. 아무 일도 없겠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 걱정을 삼키면서요. 그 이후로 서류 요청은 주기적으로 반복됐습니다. 1년에 두세 번. 항상 시누이 강미선이 가져왔어요. 강미선은 이 집의 실제 권력자였습니다. 시아버지 강병국이 간판이라면 강미선이 엔진이었어요. 법대를 나와서 지금은 중견기업 법무팀에 있었습니다. 말이 빠르고 숫자에 강하고 협상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명석함을 온전히 가족 재산 관리에 쏟아부었지요. 언니, 이거 그냥 형식적인 거야. 세금 신고 관련이라서 가족 전원 동의가 필요해. 복잡한 내용 없어? 언니, 이번엔 아버지 땅 관련 서류야. 분필 정리하는 거거든. 나중에 상속할 때 더 깔끔하게 하려고. 언니, 이거 진짜 별거 아니야. 어차피 언니한테 손해가는 내용 하나도 없어.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매번 찍었습니다. 왜냐고요? 거절할 용기가 없었어요. 거절하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거든요. 한 번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고 했어요. 강미선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목소리가 딱딱해졌어요. 언니, 지금 나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내가 언니한테 손해되는 거 가져온 적 있어? 우리 가족이잖아. 저는 그 말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지요.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왜 우는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억울한 건지, 창피한 건지, 무서운 건지. 강미선 방식이 교묘했던 건 항상 제가 거절하면 제 쪽이 잘못인 것처럼 만든다는 거였어요. 가족인데 왜 못 믿어? 내가 언제 언니한테 나쁜 짓 했어? 이 정도도 못 해줘? 그 말들이 쌓이면 내가 의심 많고 옹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먼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결혼 4년 차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생신 준비를 제가 혼자 다 했어요. 전날장을 보고 새벽부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불고기, 잡채, 생선전, 갈비찜, 국, 나물 6가지. 손님으로 오는 친척들까지 합치면 15명분이었어요. 강미선은 백화점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예쁜 상자에 포장된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케이크를 보더니 두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 미선이. 이게 어디 거야? 요즘 유명한 데 거지? 너무 예쁘다.
역시 미선이는 센스가 달라. 그리고 제가 차린 음식들을 보면서 그냥 드셨어요. 맛있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고생했다는 말도 없었어요. 나중에 친척 어른 한 분이 잡채가 맛있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미선이가 좋은 재료 사왔거든요. 역시 재료가 좋아야 음식이 맛있지. 잡채에는 강미선이 사온 재료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새벽 시장에서 골라온 것들이었어요. 저는 그날 설거지를 하면서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한테 처음으로 제대로 무시당한 건 결혼 5년 차 추석이었어요. 그해 추석에 저는 혼자 음식을 22가지 만들었어요. 사흘 동안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손목이 너무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요리를 했어요. 남편한테 손목이 아프다고 했더니 파스 한 장 건네주면서 다들 그렇게 산다고 했습니다. 그해 추석에 강미선은 백화점 선물 세트를 들고 왔어요. 한우 세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자를 보더니 눈이 빛났어요. 어머, 우리 미선이. 이거 어디 거야? 자연드림이야? 세상에 마블링 좀 봐. 역시 미선이는 뭘 해도 눈이 높아. 아버지, 이리 와봐요. 이거 봐. 시아버지가 와서 한우를 보더니 혀를 찼어요. 허허, 딸 하나 잘 뒀네. 이런 거 사올 줄 알고.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전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친척들이 와서 음식을 먹으면서 잡채가 맛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미선이가 한우 사왔거든요. 역시 좋은 재료가 들어가니까 달라요. 잡채에는 한우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든 잡채였어요. 저는 그날 화장실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소리가 안 나도록 입을 막고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좀 서러웠어. 남편이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좀 그러시잖아. 너무 신경 써. 어차피 음식은 맛있게 다 드셨잖아. 너무 신경 써.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봤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미선을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똑 부러지고 가끔 제 편을 드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시어머니가 심하게 나올 때 강미선이 오빠 형수님한테 너무 그러지 마 하고 한마디씩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강미선이 부탁할 때 더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강미선이 제 편을 드는 건 그게 자기한테 유리할 때뿐이었어요. 저를 너무 몰아붙이면 제가 이 집을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자기 계획에 차질이 생기니까요. 저는 이 집에서 2가지 역할을 했어요. 하나는 노동력, 또 하나는 도장. 강미선은 그걸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강태호는 이 집에서 좋게 말하면 온순하고 나쁘게 말하면 무기력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눈치를 보고 누나 눈치를 보고 어머니 눈치를 봤습니다. 저한테는 늘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미안해. 어머니가 좀 심했지. 내가 말해볼게. 미안해. 누나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나 봐. 미안해. 아버지가 좀 답답하시잖아. 이해해줘. 16년 동안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해지는지, 미안하다는 말이 진심이 아닌 습관이 되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저는 그 집에서 배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왜냐고요? 아이들 때문이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뭔가 달라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희망을 놓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저한테 그 시간이 16년이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챕터 2 시어머니 오정숙의 통장. 시어머니 오정숙이 처음 쓰러진 건 제가 결혼한 지 7년이 됐을 때였습니다. 뇌경색이었어요. 다행히 크게 후유증은 없었지만 거동이 불편해졌고 인지 기능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후 저는 사실상 전담 간병인이 됐습니다. 처음 2달은 제가 아예 시댁에 머물렀어요. 저희 집 아이들은 남편이 봤고 저는 시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도와드리고 재활 운동을 시켜드리고 식이요법 식단에 맞춰 밥을 지어드렸어요. 시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며느리 고생이 많네 했습니다. 고생이 많다는 말은 들었지만 수고했다는 봉투는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 2달 동안 시어머니한테 들은 말들이 있어요. 밥이 왜 이렇게 싱거워? 내가 아프다고 맛없는 거 먹으라는 거야? 저염식이 어머니 혈압에 도움이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의사가 뭘 알아? 내가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이렇게 먹으면 기운이 어디서 나? 다시 해와. 저는 다시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제가 재활 운동을 도와드리다가 시어머니가 넘어질 뻔했어요. 제가 얼른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야, 조심 좀 해. 내가 넘어졌으면 어쩔 뻔했어. 제대로 붙잡지도 못하고. 저는 죄송합니다 했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이러셨다고 얘기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원래 환자들이 예민해. 이해해줘. 당신이 좀 참아.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천장을 봤습니다. 내가 참아야 하는 거구나. 여기서도. 어떤 날은 제가 시어머니 드실 간식을 사왔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찹쌀떡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개 드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미선이가 사다 주는 거랑은 다르네. 걔는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거 딱 알고 사오는지 몰라. 당신이 사온 건 좀 달아. 저는 같은 가게 걸로 샀어요. 강미선이 어디서 사오는지 물어봐서 거기 가서 산 거였습니다. 네, 다음엔 더 잘 고를게요 했어요. 시어머니가 턱을 괴면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열심히는 하는데 어딘가 모자라. 뭔가 딱 부러지게 잘하는 게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모자라다. 딱 부러지게 잘하는 게 없다. 16년 동안 이 집을 위해서 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게 전부 모자란 거였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강미선은 주말에 한 번씩 얼굴을 비쳤어요. 과일이나 건강음료를 들고 와서 어머니 좋아지고 계시죠? 하고 시어머니 볼을 꼬집으며 웃고 1시간 있다가 갔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우리 딸은 얼굴만 봐도 기운이 나 했어요. 한 번은 강미선이 오는 날 제가 시어머니 목욕을 시켜드리고 있었어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제가 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리는 중이었습니다. 강미선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말했어요. 어머, 형수님 수고하네. 어머니, 형수님이 씻겨드리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응 했어요. 강미선이 웃으면서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형수님이 이런 거 잘하잖아요. 손재주가 있어서. 저는 수건을 들고 있었어요. 손재주? 간병이 손재주라는 말이 그 순간 얼마나 기묘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강미선이 나가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미선이는 바쁜데 자주 오잖아.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신경 써주는 사람이 어딨어. 저는 어머니, 지금 저도 여기 있어요. 라는 말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 뒤를 닦아드렸어요. 그리고 혼자 생각했어요. 그래, 나는 여기 있는 사람이고 미선이는 와주는 사람이구나.
있는 사람보다 와주는 사람이 더 고마운 거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 울고 싶었어요. 근데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목욕 중에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병원비는 어떻게 충당됐을까요? 시아버지 강병국은 처음부터 보험이 있다고 했어요. 실손보험 2개에 간병보험까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다 해결된다고. 그 보험금이 들어오는 계좌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 강미선이 말했어요. 내가 다 관리할게. 어차피 숫자 복잡하거든. 언니가 신경 쓸 것 없어. 필요하면 내가 다 처리할게.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강미선이 숫자에 밝으니까 당연히 가족생활비로 쓰이는 줄 알았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처음 눈치챈 건 시어머니가 쓰러진 지 2해가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시어머니 재활병원 원무과에 갔다가 수납 내역을 보게 됐습니다. 직전달 입원비가 500만 원이 넘었어요. 저는 그 달에 제 통장에서 400만 원을 보탠 기억이 있었습니다. 보험금으로 충당된다고 했는데 왜 제 돈이 나갔는지 의아했지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어머니 병원비 보험금으로 충당되는 거 맞지? 그런데 왜 우리 통장에서 계속 돈이 나가? 남편이 우물쭈물했어요. 그게 누나가 보험금 따로 저축해 놓는다고 했거든.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우리가 좀 쓰고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상속에 포함시킨대.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있었어요. 저축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돈은 그냥 우리 돈이고 들어오는 보험금은 강미선이 따로 갖고 있다고요? 그렇게 되는 건데. 어차피 나중에 우리한테도 돌아오는 거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장을 봐와서 냉장고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부르셨습니다. 오지영 씨. 저는 나왔어요.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지도 않고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면서 말씀하셨어요. 미선이한테 들었는데 당신이 요즘 돈 얘기를 자꾸 한다고? 병원비가 어쩌고 보험금이 어쩌고 하고 다닌다고.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어머니, 제가 남편한테 물어본 거예요. 미선이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게 그거지 뭐가 달라. 솔직히 말해요. 돈 계산하는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부간에 돈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해. 우리 집은 원래 그런 거 따지는 집 아니야. 근데 당신은 왜 항상 숫자 들이대고 그래? 좀 품 넓게 살아요. 저는 품 넓게요 라는 말을 들으면서 뭔가가 가슴 안에서 딱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작게, 아주 작게요. 품 넓게. 3년 넘게 제 돈으로 간병하면서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물어보는 게 품이 좁은 거라고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와서 냉장고 문을 닫으면서 생각했어요. 수첩을 꺼내야겠다고. 그날 밤 수첩을 꺼냈습니다. 날짜별로 지출 내역을 적기 시작했어요. 교통비, 약값, 의료 소모품, 식재료. 숫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인터넷을 뒤졌어요. 간병보험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실손보험 청구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법무사 사무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공부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말을 들었어요. 어느 날 강미선이 시어머니 병문안을 왔다가 제가 없는 줄 알고 시아버지랑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병실 앞 복도에 서 있었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상태 계속 이러면 요양원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시면 보험금 지급 구조가 달라지거든요. 제가 미리 설계해 놓은 대로면 당분간은 괜찮아요.
강병국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아버지는 그런 거 복잡한 거 모르니까. 미선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아버지, 오지영 씨 눈치가 좀 보여요. 요즘 뭔가 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뭘 캐겠어. 원래 좀 답답한 애잖아. 그러게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아버지도 그냥 제가 다 관리한다. 그렇게만 해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답답하네.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16년 동안 이 집을 위해서 일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음식 만들고 아파도 내색 안 하고 서류에 도장 찍고 그게 다 답답한 애라는 말로 정리됐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수첩을 펼쳤어요. 그리고 법무사 사무소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챕터 3 상속 회의라는 이름의 함정. 시어머니가 두 번째로 쓰러진 건 작년 늦가을이었습니다. 이번엔 상태가 더 심각했어요. 뇌경색 재발에 폐렴까지 겹쳤습니다. 중환자실에 열흘 있었고 일반 병실로 나왔을 때는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저는 그 열흘 동안 거의 병원에서 살았습니다. 아이들 학교 등하교 챙기고 남편 밥 차려놓고 새벽에 병원 가서 오후 늦게 집에 오는 생활이었어요. 중환자실 면회 시간은 하루 2번, 각 30분이었어요. 저는 2번 다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낮에 1번 왔고 강미선은 이틀에 1번 왔어요. 일주일쯤 됐을 때 강미선이 병원 복도에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언니, 그렇게 매번 다 올 필요 없어. 피곤하잖아. 저는 그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몰랐어요. 걱정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꾸 오지 말라는 말인지. 저는 괜찮아요 라고 했습니다. 강미선이 말했어요. 언니는 진짜 이런 거 하나는 성실하다니까. 어머니도 언니 있을 때는 편해하시잖아. 이런 거 하나는 성실하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거 하나. 그러면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다 부족하다는 건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웃었습니다. 그게 16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한 행동이었어요. 웃는 것. 시어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긴 지 며칠 됐을 때였어요. 제가 병실에서 시어머니 드실 미음을 떠드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와 계셨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음식은 집에서 해온 것 말고 그냥 병원 식단 것들여. 굳이 그렇게까지 힘들게 할 필요 없잖아. 저는 그 말이 처음에 배려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요. 어차피 어머니 입맛이 예민하셔서 아무것도 잘 못 드시잖아. 당신이 해온다고 더 드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잘 못 드신다. 당신이 해온다고 더 드시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이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는지 아세요? 내가 와봤자 소용없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네, 알겠어요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집에서 미음을 해왔어요. 왜냐고요? 소용없다는 말을 들어도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긴 지 사흘 됐을 때 강미선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나야.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응, 미선아. 언니, 우리 이번에 가족 모임 한번 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상태도 상태고 집안 정리 좀 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마침 어머니 회갑이 이번 달이잖아. 그냥 조용히 가족끼리 식사 한번 하면서.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어머니 이 상태의 회갑 모임이요? 형식적으로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이번 기회에 집안 정리 얘기도 좀 해야 할 것 같아. 언니도 알다시피 어머니 상태가 이러면 미리 준비해 두는 게 낫잖아.
집안 정리. 저는 그 단어를 들으면서 수첩 생각이 났습니다. 알겠어. 언제? 2주 뒤 토요일. 그리고 언니, 그날 공증 사무소도 잠깐 들릴 거야. 예약해놨어. 어머니 재산 관련 동의서 같은 거 처리해야 해서. 간단한 거야. 도장이랑 신분증 챙겨와.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창문을 바라봤어요. 동의서, 공증, 간단하다는 말. 그날 밤 법무사 선생님께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며칠 뒤 강미선한테 연락했어요. 서류 미리 검토하고 싶다고, 내용 좀 보내달라고. 강미선이 잠깐 뜸을 들였어요. 왜? 복잡한 내용 없는데. 그래도 한번 봐두고 싶어서. 언니, 진짜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그냥 믿어. 가족이잖아. 그래도 잠깐 침묵이 있다가 파일이 왔습니다. 열었어요.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3번. 그 서류는 시어머니 오정숙 명의 빌라 2채에 대한 처분 위임장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황이므로 가족 전원의 동의 서명으로 대신한다는 구조였습니다. 처분 수익 수령인은 강미선 단독이었어요. 남편 강태호 이름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선생님께 바로 전송했어요. 10분 뒤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이거 일반적인 상속 동의서가 아닌데요. 이게 통과되면 강미선 씨가 빌라 2채를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어요. 나머지 가족 동의가 있다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거든요. 남편분 지분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합법인가요? 합법처럼 보이도록 설계된 거예요. 그리고 보험금 건이랑 묶으면 그림이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모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갈 수 있어요. 챕터 4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보험계약 관련 서류, 시어머니가 성년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 그리고 제가 법정 가족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열람 신청이 가능했어요. 결과가 나오는데 3주가 걸렸어요. 저는 그 3주 동안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요. 시어머니 병원 다녔고, 시아버지 밥 챙겼고, 아이들 학교 보냈고, 강미선 전화 오면 받았어요. 사실 모르는 척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16년 동안 그 연기를 해왔으니까요. 그 3주 동안에도 무시당하는 일은 계속됐습니다. 모임 열흘 전에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식사를 하시다가 국이 싱겁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소금을 더 넣어드렸어요. 시어머니가 한 숟가락 드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래도 싱거운데. 미선이는 내가 원하는 간 딱 맞춰서 하던데. 당신은 왜 항상 이 모양이야? 저는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맞춰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어요. 됐어. 그냥 먹을게. 어차피 당신한테 기대하는 게 없어. 당신한테 기대하는 게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국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싱크대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16년이라는 시간이 그 말 한마디로 요약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강미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모임 준비 관련이었어요. 언니, 그날 옷 좀 단정하게 입고 와. 공증 사무소 가는 거니까. 그리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조금 사와도 돼. 그냥 과일이나. 저는 알겠어, 했어요. 강미선이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언니. 그날 서류 관련해서 이런저런 질문하지 마. 시간 걸리니까. 그냥 내가 설명하는 대로 서명만 해주면 돼. 언니가 이런 거 잘 모르잖아. 이런 거 잘 모르잖아.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이 정리해 주신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모임 사흘 전에 시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강미선이 아니라 시아버지 직접으로요. 드문 일이었습니다. 지영이 씨, 그날 모임에서 다른 소리 하지 마. 미선이가 알아서 잘 처리하니까 그냥 미선이 하는 대로 따라줘. 알겠지? 저는 네, 아버지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다른 소리 하지 마. 미선이 하는 대로 따라줘. 저한테 기대하는 게 없다면서 저한테 원하는 건 많았어요. 도장이랑 침묵이었지요. 보험사에서 서류가 도착한 날 저는 선생님 사무소에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어요. 시어머니 오정숙 명의 간병보험 지급내역. 지난 3년간 총 지급액 4,200만 원. 수령계좌 강미선 명의 계좌. 실손보험 지급내역. 총 지급액 2,800만 원. 동일 계좌. 합산 7천만 원. 저는 숫자를 보면서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7천만 원. 3년이었어요. 저는 그 3년 동안 제 돈으로 시어머니를 간병했어요. 그리고 강미선은 그 3년 동안 7천만 원을 자기 계좌에 쌓아놨습니다. 당신한테 기대하는 게 없다고 하면서 보험금은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울지 않았어요. 신기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딘가 텅 빈 느낌이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냥 오래된 의문에 대한 답을 드디어 얻은 사람의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래서였구나.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 이건 횡령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모임 날까지 내용 증명 준비할게요. 단톡방 업로드 파일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챕터 5 남편한테 말한 날 밤. 모임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법무사 선생님이 정리해 주신 파일이 있었어요. 보험금 수령 내역, 계좌 이체 기록 캡처, 위임장 원본 파일, 관련 법 조항, 그리고 내용 증명 초안. 저는 그 문서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내일 할 말들을 혼자 소리내어 읽어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손이 흔들리지 않도록 연습하다가 멈춘 곳이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기대하는 게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 집에 기대하는 게 없어요. 그 문장을 읽는데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말이 정확해서요. 16년이 지나서 나도 기대하는 게 없어졌구나 라는 게 슬펐습니다. 한참 앉아 있다가 닫고 다시 읽었어요. 오전 2시쯤 남편이 내려왔어요. 물 마시러 온 것 같았어요. 저를 보더니 아직 안 자?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지 않았어요. 앉아. 남편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것 같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숫자들을 보더니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보험금이야. 지난 3년치. 전부 미선이 계좌로 들어갔어.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미선이가 관리한다고 해서. 관리가 아니야. 자기 계좌에 넣어놓은 거야. 어머니한테도 안 쓰고 우리한테도 안 알리고. 남편이 화면을 다시 봤어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어머니 상속할 때 정산한다고 했잖아.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태호 씨, 그 위임장 봤어? 내일 내가 서명해야 하는 거.
거기 당신 이름 없어. 수령이니 미선이 단독이야. 남편이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어머니 빌라 2채 처분하면 얼마 나오는지 알아? 한 채당 최소 3억이야. 2채면 6억. 그게 전부 미선이한테 가는 구조야. 당신은 하나도 없고. 남편이 천천히 말했어요. 그게 사실이야? 저는 파일을 하나 더 열었어요. 위임장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오래 읽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누나가 이걸? 저는 말했어요. 나 내일 서명 안 할 거야. 남편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두 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을 내려다봤어요. 그러다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당신한테 기대하는 게 없다고 했을 때 내가 아무 말도 못했어. 그때뿐만이 아니라 16년 동안 내가 아무 말도 못했잖아. 어머니가 당신한테 뭐라고 할 때마다 그냥 넘겼어. 누나가 이상한 서류 가져올 때마다 그냥 찍으라고 했고.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계속했어요. 나는 그게 다 가족이니까 그러려니 한 거였는데. 근데 가족이니까 그러려니 한 게 결국 당신한테는 전부 혼자 감당하게 한 거잖아. 저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일 당신이 내 편 안 들어도 괜찮아. 대신 방해는 하지 마.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내일 당신 편 들게. 저는 그 말을 들었어요. 믿을지 말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보면 아는 거니까요. 챕터 64자리. 모임 당일이었어요. 강미선이 예약한 식당은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룸이 하나 있는 곳이었어요.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는 구조였지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와 강미선 남편 윤재성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이 흐렸어요. 강미선이 일어서면서 활짝 웃었어요. 언니, 오빠 왔어? 어머니, 오빠 왔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더니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태호야. 남편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이도 왔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그 짧은 말이 저한테 하신 유일한 인사였어요. 식사가 시작됐어요. 강미선이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이에요. 저번에 드시고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연신 시어머니 곁에서 챙기면서 웃었어요. 시어머니도 강미선이 음식을 집어드릴 때마다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저도 3년 동안 어머니 드실 거 챙겼는데, 그런데 왜 어머니는 나를 볼 때는 저렇게 웃지 않으셨을까? 시아버지가 술을 한 잔 마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모인 거 다 어머니 보고 싶어서 온 거잖아.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이면 돼.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강미선이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언니, 요즘 어때?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저는 그 말이 걱정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강미선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언니는 항상 괜찮다고 하더라. 근데 솔직히 언니처럼 사는 사람 많지 않잖아. 나는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 저는 이런 거 잘 못하거든. 이런 거. 또 그 말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16년 동안 쌓인 기술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강미선한테 말씀하셨어요. 미선아, 다음에 어머니 병원 올 때 그 생과자 사와. 저번에 사온 거 맛있었어. 강미선이 네, 어머니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슬쩍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이 씨는 병원 올 때 뭐 사온 거 없어도 돼.
어차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잖아. 저는 국을 떴다가 내려놓았어요. 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말씀하신 찹쌀떡 사왔는데요. 2번 사왔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 몰랐네. 미선이 가져온 거랑 헷갈렸나? 강미선이 슬쩍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봤어요.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강미선이 말했어요. 그럼 우리 이따 공증사무소 잠깐 들를게요. 차로 5분 거리니까. 금방이야.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으면서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제 눈을 받았어요. 챕터 7 대기실. 공증사무소 대기실은 작았어요. 소파 2개, 탁자 하나, 창문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강미선 남편 윤재성은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했고 우리 6명이 들어갔어요.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니 숨이 약간 막혔습니다. 강미선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표지에 위임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 먼저 해. 도장 있지?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잠깐 내용 좀 다시 볼게. 강미선이 살짝 찡그렸습니다. 전에 보냈잖아. 다 확인한 거잖아. 그래도 현장에서 한 번 더 읽어야 할 것 같아서. 강미선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언니, 진짜 왜 이렇게 꼼꼼하게 굴어?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내가 언니 손해보게 한 적 있어? 언니는 이런 거 잘 모르잖아. 나한테 맡겨. 이런 거 잘 모르잖아. 13번째 들은 말이었습니다. 제가 세어봤거든요. 16년 동안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강미선 눈썹이 올라갔어요. 언니, 지금 뭐해? 바로 그때였어요. 진동이 왔습니다. 법무사 선생님 문자였어요. 사모님, 내용 증명 오전 접수 완료됐습니다. 고소장도 오늘자로 제출 완료. 보험사에도 이상 거래 신고 접수됐습니다. 사모님 준비되시면 진행하세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숨을 한번 크게 쉬었어요. 그리고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볼펜도요. 챕터 8 폭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강미선 씨, 이 서명 저 못해요. 강미선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언니 왜?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가족단체 채팅방에 파일들 몇 개 올렸거든요. 지금 다들 보고 계실 거예요. 강미선이 자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첫 번째 파일은 오정숙 씨 명의 간병보험 지급 내역이에요. 지난 3년간 4,200만 원. 전부 강미선 씨 계좌로 이체됐어요. 두 번째는 실손보험 지급액 2,800만 원. 역시 같은 계좌로. 세 번째는 그 계좌 이체 내역 캡처입니다. 보험사에서 직접 열람한 자료예요. 시아버지 강병국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미선이가 관리한다고 했잖아. 저축해 놓은 거지. 저는 시아버지를 봤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제가 3년 동안 제 돈으로 교통비 내고 약 사고 간병 도구 사고 한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험금은 강미선 씨가 저축하고 실제 지출은 제가 한 건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강병국 씨라고 불렀습니다. 강병국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히. 시아버지,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며느리가 당연히 할 일이라는 말씀이요? 아버지, 저한테 기대하는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니도 그 말씀하셨고요. 기대하는 게 없다고 하시면서 제가 하는 일은 당연한 거라고 하시면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이제 알아요.
필요한 거 다 쓰고 기대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강병국 얼굴이 붉어졌어요. 야, 며느리가 어른한테 말버릇이.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거 잘 모르잖아. 라는 말 3년 동안 하셨어요. 직접 하신 날도 있고 강미선 씨를 통해서 하신 날도 있고요. 근데 아버지, 저 이제 알아요. 3년 동안 공부했거든요. 보험법도 알고 위임장 구조도 알고 횡령이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도 알아요. 강병국 입이 달렸습니다. 강미선이 목소리를 낮게 깔았어요. 언니, 지금 여기서 이러는 거야? 어머니 앞에서? 저는 강미선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모르고 계신 게 더 문제 아닌가요? 어머니 명의 보험금이 어디로 가는지 어머니가 알고 계세요? 시어머니가 휠체어에서 미선아 하고 불렀어요. 목소리가 약하고 흐렸습니다. 그게 다 사실이야? 강미선이 어머니 하고 불렀어요. 아직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거예요. 내가 다 어머니 위해서 설명을 못 드린 게 3년이에요? 저는 그 말을 하고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네 번째 파일은 오늘 강미선 씨가 제 서명을 받으려 한 이 위임장이에요. 어머니 명의 빌라 2채 처분 위임, 수령인 강미선 단독. 가족 전원동의 형식으로 어머니 재산을 빼가려는 구조예요. 강태호 씨 지분은 없어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누나, 이게 진짜야? 강미선이 남동생을 봤어요. 오빠도 나중에 챙겨주려고 한 거야. 그냥 처음에 내 계좌로 받는 게 세금 처리가 나아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누나, 지금 그 말이 말이 돼? 강미선의 눈이 빠르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언니, 잠깐 밖에서 따로 얘기하자.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설명은 선생님 통해서 들을게요. 강미선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생님? 변호사 선임한 거야? 법무사요. 그리고 오늘 내용 증명이 발송됐어요. 간병보험금 반환 청구건으로. 보험사에도 이상 거래 신고 접수됐고요. 강미선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진짜 이러는 거야? 우리 가족이잖아. 저는 팔을 빼면서 말했어요. 가족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었으면 그냥 당하고 살았겠지요. 시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야, 며느리가 감히 이게 무슨 짓이야?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저는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강병국 씨, 집안 망신이요? 3년 동안 어머니 간병비가 어디로 갔는지는 집안 안에서 조용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가요? 저한테 보증서라고 서류 들이밀던 것도 집안 안에서 조용히 처리됐는데 그 결과가 저한테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저 그때 2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낯선 전화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리면서요. 그것도 집안 안에서 혼자 감당한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강병국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강미선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언니, 그건 아버지가 판단 실수하신 거고. 저는 강미선을 봤어요. 달라요. 제가 이 집에서 16년 동안 도장 찍고 간병하고 서류 서명한 게 전부 집안일이라고 하면 그 7천만 원도 집안일이에요. 그러면 집안일이니까 가족한테 공개하고 같이 쓰는 게 맞잖아요. 그게 아니라 강미선 씨 혼자 계좌에 넣어놓은 거면 그건 집안일이 아니라 횡령이에요. 횡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방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강미선이 낮고 차갑게 말했어요. 언니, 지금 나 고소하겠다는 거야? 이미 신고 접수됐어요. 강미선이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미쳤어? 진짜? 내가 얼마나 이 집 위해서 일했는데. 서류 관리 내가 다 했잖아. 아버지 세금 신고,
어머니 보험 처리 전부 내가 한 거야. 언니는 그냥 병원 몇 번 다닌 게 전부잖아. 저는 21번 쉬었어요. 병원 몇 번이요? 제가 오늘 단톡방에 올린 파일 5번째 있어요. 제가 3년간 어머니 병원 동행한 날짜 목록이에요. 수백 번이에요. 강미선 씨가 온 날은 단체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병원에서 확인하면 돼요. 강미선이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서류 관리요. 네, 강미선 씨가 했지요. 그래서 보험금이 강미선 씨 계좌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강미선이 표정을 바꿨습니다. 분노 대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 돌아왔어요. 언니 잘 생각해봐. 이거 진행하면 언니도 피곤해지는 거야. 오빠도 힘들어져. 아이들도 있잖아. 집안일 법정 가면 다 나오는 거야. 언니가 지금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봤어?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강미선 씨, 저 16년 동안 감당했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작게 소리 없이요. 휠체어에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저 지금 어머니한테 화난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프신 거 진심으로 걱정해서 3년 동안 다닌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기대하는 게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이 너무 심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참았습니다. 저는 다시 강미선을 봤습니다. 강미선 씨, 이 서명 안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집에서 요청하는 서류에 제 도장 찍는 일 없을 거예요.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은 일주일 내로 법무사 선생님께 해주세요. 연락처 단톡방에 같이 올렸어요. 강미선이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언니, 진짜 끝까지 이렇게 가려고? 이러면 우리 다시는 못 봐.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건 강미선 씨 선택이에요.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강병국이 소리쳤어요. 야, 어딜 가? 얘기가 끝나지도 않았잖아. 이놈의 며느리가.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뒤돌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끝냈어요. 복도가 길었어요. 걸으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리가 조금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강미선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언니.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떨렸어요. 거기서 나오니까 그제야 떨렸습니다. 법무사 선생님 문자가 왔어요. 수고하셨어요.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남편이 뒤에서 따라 나왔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두 사람이 주차장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한참 걷다가 남편이 말했어요. 나 오늘 당신 편 든다고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못했네. 저는 남편을 봤어요. 당신 아무 말도 안 한 게 아니야. 누나한테 이게 진짜냐고 물었잖아. 그게 당신한테는 큰 거였을 거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6년 동안 미안해. 어머니가 당신한테 기대하는 게 없다고 했을 때 내가 아무 말도 못한 거, 그게 제일 미안해. 저는 그 말이 공허하지 않게 들렸어요. 처음으로요. 저는 말했어요. 일단 가자. 나 할 말 많은데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에필로그. 그 이후가 어떻게 됐냐고요. 강미선은 처음에 전면 부인했어요. 보험금은 어머니 동의 아래 관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인지 능력이 저하된 시점과 보험금 수령 시작 시점이 겹쳤어요. 선생님이 그걸 집중 공략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강미선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왔어요. 처음엔 합의를 제안했어요. 언니, 우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내가 돌려줄게. 얼마면 돼? 저는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이 답하셨습니다. 얼마면 되냐는 말은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강미선이 두 번째로 연락했을 때는 협박에 가까웠어요. 언니, 이거 진행하면 나만 힘든 게 아니야. 오빠 직장도 흔들려. 애들도 학교에서 이상한 소리 들을 수 있어. 언니가 감당할 수 있어? 저는 그 문자를 선생님께 전달했습니다. 선생님이 이것도 증거로 쓸 수 있어요 하셨어요. 세 번째 연락은 시아버지 강병국한테서 왔습니다. 지영이 씨, 이제 그만해. 미선이가 잘못한 건 인정해. 근데 가족 일을 이렇게 법으로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야.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이러면 되겠어? 주위에서 다 이상하게 볼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아버지, 저도 주위에서 이상하게 볼까봐 16년 동안 참았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이유로 참을 수가 없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강미선은 합의를 요청했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했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결과는 제 쪽이었습니다. 간병보험금 전액 반환 판결이 났고 위임장은 무효가 됐어요. 시아버지 강병국은 판결이 나고 나서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사과도 없었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네 마누라가 그래도 되는 거냐? 남편이 뭐라고 했냐고요?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남편이 말해줬습니다. 됩니다. 라고 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어요. 16년 만에 남편이 아버지한테 됩니다. 라고 했다고요. 시어머니 오정숙은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가요. 왜 가냐고요?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잘못한 것들은 분명히 있지만 어머니도 피해자라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어머니가 며느리야, 미안해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어디에도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요양원에서 어머니를 뵐 때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당신한테 기대하는 게 없다고 했던 거 내가 잘못했어. 저는 그 말에 대고 괜찮아요 라고 합니다.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반반인 것 같아요. 남편 강태호는 지금 저와 같이 삽니다. 달라졌냐고요?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어요. 그걸로 충분한지 아직 판단 중이에요. 사람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알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 혼자 수령인으로 지정된 생명보험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제 결혼 생활이 어떤지 밖에서 보고 계셨던 거겠지요. 말없이 그 보험금이 이 모든 일에 미천이 됐어요. 법무사 선생님 선임비, 소송 비용, 그리고 제가 혼자라도 나올 수 있다는 용기. 저는 아직도 그 돈 일부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준 마지막 것이니까요. 공증사무소 대기실에서 볼펜을 내려놓던 순간이 가끔 생각나요. 그렇게 쉬운 동작인데 왜 16년이 걸렸을까요? 그리고 내려놓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 볼펜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요.